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로 오랫동안 절 힘들게 해오고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겨줬던 친구를 감옥에 쳐넣은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알던 일을 뺀 것처럼 속이 후련하네요. 그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혁재야, 너 미쳤냐?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다른 놈들은 다 나한테 설설기는데 대체 뭘 믿고 까부냐고 이 친구야. 선생한테 몰래 꼰지르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냐? 교무실에서 내 돈 받아쳐먹는 인간들이 몇인데 뭔 깡으로 그랬는지 드러나 보자. 깡이고 뭐고 네가 말하는 것 중에 엉터리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러지. 시험을 대신 치고 네 이름을 쓰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새끼야, 내가 공짜로 해달래. 10만 원 준다고 하잖아. 너네 엄마 가난해서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부까지 한다며? 그럼 시험 한 번에 10만 원이면 얼추 타산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계산이 잘 안 되나 본데 대리 시험 치다가 들키면 정학까지 당할 수 있는 문제거든. 너야 백이 있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겠지만 나는 인생이 아예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10만 원이면 너무 짠 거 아니냐? 한 10억이면 모를까? 아, 요즘 내가 저혈압이었는데 이게 또 혈액순환을 시켜주네. 미친놈아. 10억? 나 1년치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돈 다 모아도 그만한 돈은 안 되거든? 안 되면 안 하면 될 일이지. 왜 트집을 잡고 그러냐? 내가 너 공부 좀 하고 주먹 좀 치는 것 같아서 많이 봐줬던 건 알지? 근데 이따위로 나오면 바로 찐따 계급으로 만드는 수가 있어. 손가락 아작내고 그 잘난 공부 못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 잘해. 나한테 빌 건지 앞으로 또 개길 건지.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 10억 달라고 해도 싫대. 개기지는 말래. 시험은 또 대신 쳐달래. 어휴, 너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인생 진짜 망해도 모른다? 망한 건 네 인생이고요. 내가 아무리 추락해도 잘 나가는 사장님의 아들인데 네 수준보단 낫지 않겠냐? 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던데? 근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진짜 사람 빡치게 하네. 너 사람 열받게 하는 법 따로 과외라도 받냐? 아니다. 거렁뱅이라 그럴 돈은 없겠네. 그냥 네 머리 수준 고려해서 적당한 애한테 대리로 시험 쳐달라고 하지 그러냐?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날 건드는지 모르겠네. 나는 말이지, 계급이라는 게 현대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너처럼 돈도 없고 가난한 놈들이 공부 좀 한다고 까부는 거 보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래서 막 미치겠어서 이렇게 그냥 못된 짓 해야만 직성이 풀려. 오케이? 앞으로 넌 찐따 취급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이름은 이제 찐따다. 전학을 하게 된 고등학교에서 알게 된 태호라는 친구는 잘 사는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모범생인 자기 형과는 달리 개망난이나 다름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 밝히는 선생은 물론 주먹 좀 쓴다 하는 애들까지도 돈으로 매수를 하니 학교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전학 초기에만 하더라도 저를 건드리지 않고 은근히 잘해주던 태호와 그의 패거리였지만 힘이 약한 애들에게 빵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샌드백처럼 다루는 걸 보다 못해 한마디를 했더니 그때부터 저 역시도 표적이 됐습니다. 자신의 시험을 대리로 치면 용서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고 그날로부터 저는 태호 패거리에게 시달리게 됐죠. 너 혹시 친구들이랑 싸웠니? 대체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아, 친구랑 싸운 건 아니고 오다가 깡패들을 만나서 돈 없다고 하니까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라길래 그래서? 맞느니 돈을 주고 말지. 그걸 또 버티고 있었던 거니? 엄마가 내 용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지 뭐. 앞으로는 내 용돈은 내가 알아서 벌어서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서라 아서. 너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일까지 하게 만들겠니?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엄마 눈물 닦아주는 게 나한테는 최고로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니? 여기 식당 이모가 떡볶이랑 반찬이랑 챙겨주더라. 간은 이번에 안 주셨네? 난 간이랑 염통이 좋던데. 엄마가 미안. 아빠가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그럼 너도 좋은 학교에서 착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었을 텐데. 괜히 네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아빠 안 만났으면 나 태어나지도 않았지. 그리고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엄마. 대신 건강 챙겨야 하니까 지금보다 일은 좀 줄이고. 식당 일만도 버거운데 왜 청소일까지 하고 있어? 엄마가 요령이 있어서 많이 움직이면서 몸 혹사하는 것 같아도 전혀 안 그래. 운동하듯이 노동을 하니까 오히려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걸? 건강은 내가 또 타고났잖니. 너 건강한 것도 엄마한테 다 유전받은 거니까 감사히 여겨야 된다? 엄마는 낮이며 밤이며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고, 그런 엄마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었기 때문에 태호 패거리가 저를 괴롭히고 때리는 일이 있더라도 반항 없이 묵묵히 참으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는 일념으로요. 각박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것에는 공부만 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은 일이었죠.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수능 역시도 아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는 포기하고 다른 대학 법대로 갈까 싶네. 장학금도 준다고 하니까 좋은 조건이더라고. 엄마야, 네가 무슨 선택을 하건 지지하지만 서울대가 그래도 좋지 않겠니? 현실적으로 그쪽이 나중에 더 취직하기도 쉬울 거고. 대학 다니면서는 사시 공부를 해보려고. 사실 그 어렵다는 공부를 굳이 하려는 이유는 또 뭐고? 이제 좋은 대학도 가게 됐겠다. 적당히 좋은데 취직도 할 수 있을 텐데. 공부하면서 그렇게 고생해놓고 또 공부지옥에 들어가려는 걸 이해를 못하겠구나. 아빠가 도박에 빠진 것도 따지고 보면 나쁜 놈들한테 사기당한 것 때문이었잖아. 돈 다 잃고 술 마시고 교통사고 난 것까지야 아빠 잘못이라고 쳐도 그렇게 만든 인간들 제대로 처벌이나 받았어? 당장 나 학교에서 괴롭히던 애들도 그렇고 법이라는 게 꼭 사람들한테 정의롭게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나라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좀 법이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이걸 그냥 묵묵히 참고만 살았더니 병이 들 것 같아서 정말 안 될 것 같아. 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구나. 엄마로서 아들이 괴로워하는 거 알았으면 그걸 위로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엄마는 낮밤 없이 나 위해 일해왔었던 걸로 충분해.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면 과외 같은 걸로 아르바이트 비용도 충당 가능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일 좀 줄여. 그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나 정말 엇나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당시에는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전이었고 합격만 한다면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빠가 죽게 된 일이나 학교에서 태호에게 시달림을 당한 것이나 세상에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괴로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도 없고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저로서는 독을 품고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 오직 공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었던 것만 사법고시는 쉽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사법고시에 떨어지게 되자 포기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도피 삼아 가게 됐었던 군대에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 사시고 뭐고 포기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도끼가 빠진 제게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병이 되어 나갔던 휴가에서 엄마를 보기 위해 청소일을 하는 병원에 들렀다가
태호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오, 이게 누구야? 찐따 아냐? 이 쇠리 이거 완전 군발이 다 됐네. 짬내가 여기까지 풀풀 풍긴다. 여전히 못 지내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다. 지태호, 넌 여전히 막 사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네. 새끼, 아는 척 해줬다고 또 신나서 막 나대네. 솔직히 우리 이제 혈기 넘치던 고등학생들 아니잖아. 성인인데 때로는 참으면서 좀 그냥저냥 넘어가지 그러냐?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열받는다고 대들면 되겠어. 응? 됐으니까 갈 길 가기나 해라. 가만. 나야 형 잠깐 보러 여기 온 거라지만 거렁뱅이인 네가 이런 건물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설마 엄마 보러 왔냐? 혹시 여기 청소부로 일하는 중? 맞네. 표정 보니까 맞나 보네. 남의 인생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라고. 왜? 군인 주제에 사람 치기라도 하게? 너는 군대 안 가냐? 응. 나는 면제로 빠졌어. 고등학교 때 하도 찐따 같은 놈들 패주고 다녔더니 허리며 눈이며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 자랑이다. 한심한 새끼. 야, 이거 진짜 못 모르는 놈이네. 요즘 세상엔 빽 써서 군대 빠지는 게 자랑이야. 누가 꿀 더 빨 수 있나 이런 게 자랑이라고. 그게 다 가진 놈이고 있는 놈이라는 증거고 가진 놈은 없는 놈들 더 빼앗아 줄 수도 있거든. 못 믿겠으면 네 엄마 여기서 잘리게 해줄까? 적당히 해라. 진짜 주먹 날아가는 수가 있다. 원래 물지도 못하는 개가 짖는 법이라고 그러더라. 야, 내가 인생 충고 하나 제대로 해줄게. 혁진? 뭐 이름은 됐고 찐따야. 네 주제에 맞게 살아. 괜히 더 누리려다가 고꾸라지지 말고. 알겠니? 휴가를 나왔다가 만나게 된 태호는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망나니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부잣집의 도련님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는 달리 맛있는 밥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사라진 줄 알았던 도끼가 한껏 차오르더군요. 저는 그날로부터 군대에 복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병장 때는 아예 법학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공부에 지쳐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받은 수모에 태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텼죠. 덕분에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웬 경사니? 혁재야. 네가 정말로 사시에 패스할 줄은 엄마가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 열심히 하라고 일부러 그랬던 거야. 알겠으니까 일단 우는 것부터 그만 좀 해봐. 남들이 보면 초상난 줄 알겠다.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눈물도 마음대로 못 흘리겠니? 이럴 게 아니라 적금을 깨서라도 너 현수막부터 걸자. 이거 동네의 자랑이잖니. 그치, 혁재야? 어차피 친한 이웃도 별로 없으면서.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는 시작일 뿐이야.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검사도 되지. 변호사로 살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꼭 그렇게 범죄자들 잡는 힘든 일을 해야겠어? 솔직히 나는 지금도 좀 많이 화가 나 있거든, 엄마. 엄마나 나 같은 사람들도 화 낼 줄 알고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듯이 대하는 인간들이 너무 화가 나. 길가에 있는 작은 개가 달려들어도 기겁을 하는 게 인간인데. 그것보다 훨씬 강할 수 있는 인간인데도 물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난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앞으로 또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너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 걱정하지 않으마.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후에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자로만 배우던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른 것도 문제였지만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하나같이 똑똑한 이들 뿐이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를 악물어야 했거든요. 가끔씩 흘리는 코피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안도감마저 느끼며 열심히 연수를 받았고 몇 년 뒤에 저는 그럴듯한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들이라고 저만 보면 행복하다던 엄마는
태도를 바꾸어 매일같이 제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 요즘에 엄마가 너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 나이도 점점 먹어가는데 대체 언제쯤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요즘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만든다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 운명의 짝이라는 게 있다면서 기다려보랄 땐 언제고 왜 재촉이셔? 내가 재촉을 안 하게 생겼니? 너 나이 이대로 몇 년만 더 지나면 훌쩍 지나서 40대 될 거 아니냐? 그때 돼서 뒤늦게 맘에 맞는 짝 만난다고 치자. 그렇다고 네가 바로 결혼을 할 성격도 아니고 연애하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결혼할 거 아니니? 잘 안 해.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지 그래. 그럼 엄마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손주 손녀도 못 볼 거 아니냐 이거사. 왜 엄마 맘을 몰라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앉았어. 그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영수 엄마 친척 중에 과일 농사를 크게 하는 분이 있거든. 거기 따님이 그렇게 이쁘고 참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한번 만나라도 보라고. 저번에 사진 보여줬잖아. 너무 예뻐서 내 스타일 아니라고 대답해줬고. 남들은 예쁜 마누라 못 얻어서 난리인데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니? 결혼을 하기 싫으면 결혼하기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 응, 맞아. 결혼하기 싫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이고, 엄마 눈물을 닦아주는 효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보니 이런 불효자가 따로 없구나. 남들은 검사 아들 뒀다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겠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행복이니? 잘난 아들이 독신으로 늙어 죽겠다고 아주 고사를 지내는데 이 엄마가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란 말이냐? 알겠어. 이번 사건만 끝나면 내가 조만간 선을 보든지 할게. 또 말로만. 응? 말로만?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명절 때 보러 갈 거니까 음식 너무 많이 차리지는 마. 저번에 남아서 준 튀김이며 전들 아직까지 냉장고에 그대로 있다.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 아직은 배우자를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루고 있었던 사건에는 연애 기획사의 연습생이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CCTV도 없던 연습실 내에 일어났던지라 마땅한 증거나 증인이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중이었는데요. 증인이 되어줄 것처럼 굴던 기획사의 매니저 직원은 도중에 말을 바꿔 증언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장민욱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연습생분이 신고하러 왔을 때 같이 왔었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모조리 증언하겠다면서요? 녹음 파일까지 갖고 있다면서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겁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었던 거라서 그러죠. 피해자가 미성년인데 한두 번 건드린 것도 아니라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요? 이보세요, 검사님. 솔직히 검사님이야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일개 로드 매니저일 뿐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대들 수 있을 만한 깜냥이 아닙니다. 양심이니 뭐니 그런 거 지켜봤자 대체 뭐 얻는 거라도 있습니까? 저한테 실질적으로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다치기밖에 더하냐고요. 다치다뇨? 설마 협박당하신 겁니까? 돌아가세요. 하여튼 저는 더 할 말 없으니까요. 몇 번씩이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민폐네요, 솔직히.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뭔가 알고 있는 티를 내시니까 저로선 그만둘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도 양심 그런 거 그렇게 영양가 없는 말이라는 거 잘 압니다. 지켜봤자 오히려 손해만 보고 융통성 없다. 왜 나대냐 이런 말만 듣는 편이었고요. 그래도 검사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뻔히 범죄 저지른 놈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쳐넣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일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민폐 끼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한테 엿먹인 놈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검사된 놈입니다. 복수요? 검사님이요? 네, 지금도 옛날에 저 괴롭힌 놈들한테 두들겨 맞는 걸로 매일매일 악몽도 꾸고 있고요. 양심이니 뭐니 그런 말로 안 건드릴 테니까 제발 저랑 같이 한번 세게 물어주시죠. 절대 못 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 마음대로 개무시하는 놈들한테 언제까지 무시 당하실 겁니까? 검사님, 그럼 제발 끝까지 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요, 협박당했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어디 산속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당했다고요. 기획사 사장 그놈이랑 같이 붙어먹는 놈이 있는데 조폭들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뒷배 믿고 떵떵거리면서 사람 무시하는 것들인데 너무 무섭고 분해서 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그런 놈들 감옥에 쳐넣으셔야 잠도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아우 씨, 전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왜 참아야 하냐고요. 검사님, 꼭 좀 그 자식들 다 감옥에 쳐넣어 주세요. 증거는 제가 다 드릴 테니까요. 심지어 그 뒷배라는 놈이 저지른 뺑소니 건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 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지사장이라고 여자들 끼고 조폭들 거느리면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놈인데 그 인간이 예전에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 친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녹음 파일은 없긴 한데 대신 감옥 간 애가 제 친구니까 같이 설득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냐? 외국 영화 보면 사법거래인가 그런 것도 있던데 검사님이 힘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이 갑자기 커진다 싶었는데 그것은 제게 오히려 행운이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기획사 사장의 뒷배로 있던 지사장, 뺑소니 사건을 저지르고 부하에게 덤터기를 씌운 그 지사장이라는 인물이 다름 아닌 저의 원수나 다름없는 동창, 지태우였기 때문이죠. 일사천리로 뺑소니에 대한 녹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구마 줄기를 캐듯이 잡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캐고 들어가자 밑도 끝도 없이 범죄의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욱 씨,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네요. 기획사 사장에 접대받은 인간들까지 깡그리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민욱 씨랑 연습생 친구가 용기 내준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검사님. 친구 도와주고 한심하게 포기하려던 저 잡아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요즘에 체중도 늘고 법 공부도 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아주 충실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네요. 이제 일망타진할 일만 남았는데 잘 증언해 주실 수 있죠? 제 나름대로도 추가로 증거될 만한 거 많이 알아놨거든요. 증인도 더 확보했고. 조만간 카페에서 한번 보시죠, 검사님. 이번에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이제 다 잡은 거나 다름없고 민욱 씨도 위험하니 조심히 있으세요. 카페는 위험하고 있으신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저는 직원이 숨어있던 거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서 놀랍게도 태호를 만날 수가 있었죠.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전혀 짓지 않는 걸 보니 태호가 나름 이 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해왔을 거라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큰 덩치 하나를 데리고 있는 태호가 실실 웃고 있었지만 숱한 범죄자들을 다뤄보다 보니 내심 초조해하고 있다는 게 눈에 환할 정도였습니다. 이야, 우리 개찐따? 검사가 됐구나. 검사가 됐어. 완전 제대로 출세했네. 꼴에 또 검사랍시고 양복은 입었네? 그거 기성품 같은데 얼마짜리냐? 오랜만이다, 지사장. 지사장? 너가 어떻게? 아, 또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 나 캐고 다녔나 보구나. 근데 개찐따. 아니, 혁재야.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보자. 난 네가 왜 열심히 해서 검사까지 됐는지 그게 딱 동기가 보이더라고. 그 지점을 우리가 얘기해보면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걸랑. 동기? 사이좋게?
엄마는 식당 일에 청소부에, 듣자 하니 아빠는 도박하다가 사고로 죽기까지 해. 내가 너 좀 파봤는데 아주 인생이 파란만장했더만.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당연히 동기가 뭐겠냐? 돈 아니냐? 이 와중에도 돈 얘기냐? 너도 참 대단한 놈이다. 혁재야, 어이 친구, 옛날에 나한테 맞고 다닌 거 검사들한테 소문나면 쪽팔리잖냐? 나한테 처맞았던 것부터 샌드백 신세였던 거 비밀로 해줄게. 그러니까 기획사건은 조용히 넘기자. 잘만 하면 내가 또 너한테 용돈도 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는 검사를 매수하려고 하네. 형량을 더해달라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하는구나. 아우, 이것도 검사 짬밥 몇 년 먹었다고 말빨만 늘어가지고. 그래, 돈이 부족하다 이거네. 얼마면 되는데? 손가락으로 조용히 표시해봐. 모자라면 그냥 말로 하고. 내가 돈지랄로 너 천국 보내줄게. 응? 천국은 무슨 지랄을 하고 있네. 난 그럼 너 지옥 보내줄게. 이 새끼야. 뭐? 네가 날 무슨 권한으로? 뺑소니에 횡령에 살인사주에 폭행해. 야, 열거하는 것도 힘들다. 그냥 조용히 서로 따라와라. 그리고 여기 증인집 근처에는 왜 왔냐? 뭐 협박이라도 하게? 야, 조져. 얼씨구 미친놈. 태호와 옆에 덩치가 같이 달려들며 주먹을 휘둘러 왔지만 몰려다니며 사람 협박이나 하는 것들에게 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겁도 없이 달려드는 둘을 박살내주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감옥에 있는 친구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야, 콩밥은 맛있냐? 얼굴은 좋아 보이네? 혁재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았는지 정말 뼈저리게 알았다고. 이번엔 감옥살이 대신 해줄 사람 못 구해서 많이 힘들지? 새끼야, 나 놀리지 말고. 나 정말 여기서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너 검사잖아. 나 풀어줄 수 있잖아. 죄목이 그렇게 다 드러났는데 뭔 수로? 징역 12년 출소시키는 건 검사 할아비도 못해, 임마. 그러고 보니까 너 이제 내 이름 잘 기억한다? 찐따니 혁진이니 막 바꿔 불렀었잖아. 혁재야, 혁재 형님, 응? 제발 저 한 번만 풀어주세요. 좀만 깎게라도 해주세요. 저 정말 착하게 살아왔고요. 제가 나서서 사람들 해코지 한 적도 거의 없어요. 그렇겠지. 남 시켜서 나쁜 짓 해왔으니까. 그리고 임마,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내가 조폭이냐? 하여튼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감옥에서 좀 더 썩고 있어. 콩밥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수고. 혁재야, 혁재 형님, 검사님. 저 감옥에서 이렇게 썩을 수 없다고요. 형이 그럼 내 재산 다 먹을 텐데 그거 못 두고 본다고. 자신의 배경을 믿고 힘을 마구 휘둘러 오던 대가를 저의 친구는 제대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렀을 뿐이니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었죠. 제 개인적인 복수는 하게 되어 후련하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여전히 편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저도 조금은 여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선을 보라는 엄마의 재촉에 한 번쯤은 응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까 싶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 후 수차례 사업을 벌이며 빚만 늘어놓았던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음식 솜씨로 저는 두 아이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을 발목을 잡던 빚도
어느 정도 청산을 할 수 있게 되자 드디어 사람답게 살 것 같더군요. 사업에 실패하며 자신감이 없던 남편의 응원을 보내고 잘하고 있다고 믿어준 것이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저의 생각이 욕심이었을까요? 조금씩 삶이 나아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점점 달라지더니 급기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게에 방 하나 있지? 응, 작은 방 하나 있지. 창고같이 쓰는 방. 오늘 그 방에서 좀 자고 와. 뭐? 얘들도 다 기숙사 들어갔고 당신 집에 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해? 여기 보일러도 안 들어와서 냉골이야. 당신도 알잖아. 여기서 어떻게 자? 오늘 단체 손님도 많아서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지지고 잘래. 그냥 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들어오지 마. 요즘 왜 그래 당신? 왜 자꾸 나를 안 만나려고 해? 내가 집에 가면 나가버리고. 설마 또 사업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사업할 돈이 어딨냐? 네가 빚 갚는다고 한 푼도 안 주면서. 이제 우리 나이도 50대야. 사업은 이제 맘 접고 같이 가게 일하자니까. 당신이 도와주면 좀 좋아? 내가 당신이랑 왜 마주치기 싫은 줄 알아? 당신 몸에서 갈비 냄새가 나서 그래. 그런데 나보고 식당을 하라고? 나 김수철이야.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신? 당신이 김수철이면 뭐? 우리 가족 빚에 안 쫓기고 살게 같이 노력해야 할 것 아냐? 내가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쪽팔리게 이 나이 먹어서 수치라도 날라야 네 직성이 풀리냐? 남자 자존심 세워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여튼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당신 정말 너무하네. 갈비 쩐내가 집안에서 풍기면 내가 그냥 짜증이 난다고. 얘들 있을 땐 네가 밥 해줘야 하니까 참았는데 애들도 없는데 왜 자꾸 기어들어와? 여기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집. 마누라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면 수고한다, 애쓴다 이런 말 하지는 못할 망정 어쩜 이렇게 당신은 당신만 알아? 솔직히 말해봐. 당신 일한다고 티내려고 요즘 더 갈비 냄새 풍기는 것 아냐? 나 눈치 보라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집 좀 잘 치워놔. 나 오늘 가게 마치면 바로 들어갈 거니까.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 허락 없이 왜 집에 기어 들어온다고 난리야? 절대 문 안 열어줄 테니까 올 생각하지 마. 내일 와, 내일. 내가 나가면 들어오라고. 오늘은 너무 추워. 잠이라도 좀 편히 자자. 추워? 그럼 전기장판 하나 사. 뭐?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리고 그 방에서 자라고 하면 잘 자면서 그래? 춥기는 뭐가 추워. 당신 뱃살이 다 덮어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올 거면 갈비 냄새 쫙 빼고 오든가 아니면 나 있을 때 집에 올 생각 하지도 마. 오늘 날씨가 어떤 줄 알아? 영하 10도보다 더 떨어졌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냉방에서 자라고 하고 싶니? 그러니까 전기 장판 하나 사라고 했잖아. 두꺼운 이불 덮고 잘만 자더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징징거려? 나이도 먹은 마누라가. 귀찮으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 남편은 최근 들어 제가 집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며 집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날이 잦아지고 갈수록 인신 공격성의 말들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면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웃는 소리도 들리고 남편의 웃음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듣자 심장이 떨렸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뒤 저는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지 않더군요. 집안에서 들리던 자기야, 사랑해, 이리와 등의 소리와 깔깔거리던 두 사람의 소리를 집 문 앞에서 들으면서 저는 울며 식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신 어제 대체 집에서 뭔 짓을 했어? 내가 문 열라고 그렇게 두드렸는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집에 오지 말랬잖아. 뭐? 딴 기집애 집에 들이려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내가 설마 올까 싶어서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진짜로 오냐? 아우, 지긋지긋해. 어떻게 집에 딴 여자를 들여?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여자랑 놀아나려고 나보고 냉방에서 쪼그려 자라고 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나도 알아. 네가 빚도 갚았다는 거.
그래서 네가 할 일 다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줬잖아. 뭐?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자고. 당신 진짜 바람났구나. 아주 단단히 바람이 났어. 바람?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아줌마, 나 이 여자 사랑해. 이 여자만 만나면 내가 남자가 돼. 남자? 웃기고 자빠졌네. 이봐, 너같이 더럽게 억세고 상스러운 갈비집 아줌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너 올해 몇 살이냐? 60? 65? 얘는 30대야. 뭐?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애들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말해봐. 내가 새 각시 얻어서 새로 시작하겠다는데 애들이 뭐라고 해? 지들 키워줄 만큼 키워줬으니까 이제 부모도 부모 인생 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 제발 이혼해줘라. 당신이 어제 안 왔으면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한 6개월은 더 같이 살아줄까 했는데 이미 아는 마당에 뭐 같이 사냐? 당신 냄새도 맡기 싫고 그 처진 뱃살도 보기 싫어. 당신만 보면 당신 가게 갈비가 떠오른다고. 당신이 돼지 같아서. 뭐? 당신 말 다 했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새파랗게 어린 것한테 눈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혼 안 해준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개자식아, 네가 사람이야? 됐고요. 이미 다 알게 됐으니까 그냥 말해줄게. 내 새각시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 폐경기 아줌마야. 뭐?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당신이 낳지도 못했던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니까 제발 좀 이혼해줘. 당신이 번 돈 당신이 다 가져. 어차피 빚 갚느라 돈 한 푼 남은 거 없을 텐데 알아서 살라고. 집은 내 명이니까 기억해두고. 바람 펴도 유분수지. 어떻게 임신을 시켜? 이 미친 거사. 너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애들한테 부끄러울지 몰라도 내 어머니한테는 효도했으니까 됐지. 뭐라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이미 몇 번 만났어. 8개월 후면 애도 나오는데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것 아냐? 빨리 당신 오시면 다 가져가줘. 내 새각시 짐 들어와야 하니까. 혹시나 했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불륜 소식보다 더 기막힌 것은 바로 상간녀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고 있을 줄 꿈에도 모르고 매일같이 일만 했던 지난 날이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더군요. 내가 이혼해주면 그 두 사람은 행복하게 애 낳고 살겠구나 싶은 생각을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고 이혼은 절대 해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수차례 가게로 찾아오고 전하고 문자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이혼은 안 할 거라고, 애 호적에 올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보다 더욱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태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너 대체 뭐 하자는 거냐? 애비가 이혼을 해달라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안 해주는 저희가 뭐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어놓고 좋으라고. 저는 절대 이혼 못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대체 네가 뭔 고생을 했단 말이냐? 남편 뒷바라지 좀 한 거? 그거 마누라가 됐으면 응당해야 할 일이 아니냐? 뭐라고요? 응당할 일이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만들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래서 뭐,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갚아나가는 것이 맞지. 어머님, 그렇게 고생을 해서 빚을 없앴더니 이제 와서 딴 기집애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임신을 시켰는데 저보고 그냥 이혼을 하라고요? 네가 낳지도 못한 아들 걔가 낳아주면 나야 고맙다. 내가 너 딸 둘 낳을 때 뭐라 했냐? 셋째 낳으라고 했지. 없는 집에서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키워요? 어머님 아들은 집구석에서 놀고 있거나 사업으로 빚이나 지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우리 집 대가 안 끊길 수 있다니까. 괜찮다. 그리고 걔가 참 참하다. 너가 보면 알 거다. 뭐라고요? 너는 이제 그냥 할머니잖냐. 걔는 나이가 31살이랬나 32살이랬나? 아무튼 애비랑도 나이가 차이 나니 이번에 딸이어도 또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보고 이혼해서 둘이 잘 살라고 행복이라도 빌어주라는 건가요? 왜 못해? 네가 해주면 얼마나 좋냐? 너 이렇게 이혼 싫다고 어거지 부릴 거면 애라도 호적에 올려라. 네? 옛날에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다 그랬어. 걔가 어려서 말도 잘 들을 텐데 그럼 네가 같이 데리고 살든가. 어머님, 그게 말이에요? 이혼하기 싫으면
네가 애비 세 각시까지 책임을 져. 이미 너는 식당에서 살고 걔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네가 어쩔 거냐? 네가 객식구야.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정말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너무 뻔뻔하네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이런 말들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우리 애비가 좋다면 셋이서 살라니까. 애 낳으면 네가 좀 도와주고 하면 좋겠다. 첫째 마누라, 둘째 각시 끼고 살라고 내가 애비한테 말해주랴. 너만 좋다고 하면 애비도 싫진 않을 거다. 본처의 첩에 얼마나 좋아. 그래도 둘은 신혼이니까 당분간 네가 식당에서 살아야겠지?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래요, 이혼해줄게요. 이혼이 뭐 어렵나요? 봐라. 네가 생각해도 그 짓은 못하겠지? 너 좋으라고 이혼하란 거지 우리 좋으려고 이혼을 하는 거냐? 애비한테 말할 테니까 얼른 이혼해라. 한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상간녀의 애까지 저보고 돌보라던 시어머니의 말에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복수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까지 저를 능멸하고 무시한 그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 과정에서 상간녀와 태어날 애한테 정신 빠진 남편에게 재산권과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합의를 제가 작성했고,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은 남편은 늦게서야 자신이 서명한 합의성에 발등을 찍었죠. 당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집에 부동산이 왔다 갔는데 이게 다 뭐냐고. 그 집 내가 내놨어.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려면 아파트 하나는 처분해야겠길래. 뭐? 분양받은 아파트? 그건 또 뭔 소리야? 나 이번에 40평대 아파트 분양받았어.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빚 갚느라 돈 한 푼 없잖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내가 당신 빚을 왜 갚아? 뭐? 그동안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빚도 나 몰라라 했으니 자신이 신용 불량자여도 세상 불편한 게 없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대체 뭔 소리야? 당신 빚 그대로야. 뭐? 그때 마침 아파트 분양도 받은 상태라 중도금 내야 해서 차라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팔고 빚을 한 번에 처분해야겠다 싶어서 중도금 냈었거든. 뭐? 이 여편네가 제정신이야? 빚부터 갚아야지. 무슨 놈의 아파트야.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당신 잘 모르나 본데 그 집 내 명이야. 내 명의였던 게 왜 당신 명의야?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내 사촌 동생 명이지. 우리 빚 때문에 명의 이전했었잖아. 그것도 10년 전에. 그것도 모르겠지. 빚은 다 내가 갚고 있었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넘겼다고? 애초에 합의서에 쓰여 있잖아. 각자 개인의 명예 재산은 이혼 후에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로 인감 찍고 공증받았잖아. 왜 이래 이제 와서. 아주 날강도 같은 여편네. 그래 놓고 너 내 빚을 다 갚은 것처럼 나를 속여? 빚을 갚으려던 마당에 이혼을 요구하는데 내가 왜 그 빚을 갚아? 네가 진 빚 네가 갚아야지. 당장 내놔. 내 아파트 당장 내놔. 그동안 내가 갚아준 돈 내가 돌려달라고 안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어디서 아파트를 내놓으라 말아야. 그리고 그 아파트 곧 팔릴 테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 뭐? 이 미친 것이 나를 속여서 이혼을 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팔아먹어? 그러게 제대로 좀 주제 파악을 하고 나댔어야지. 나이 50줄이 넘었으면 정신머리라도 잘 챙겼어야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갓난애기 잘 키워. 여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지금 우리 와이프 만삭이라고. 우리 와이프? 아주 주둥이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구나. 내가 상간녀 소송도 시작했단 거 말 안 해줬나? 뭐? 애 나오기 전에 상간녀 소송도 끝나야 할 텐데 변호사도 잘 알아보고. 애들은 아빠 없는 셈 친다니까 애들한테 행여나 돈 얘기할 생각에 연락하지 말고. 늦깎이 아빠야 열심히 일해서 상간녀 합의금도 준비해놔. 수차례 사업을 실패하며 여기저기 끌어다 쓴 빚 덕분에 남편은 자신이 어디에 빚을 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많았고 무관심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빚을 다 갚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자신이 신용 불량자의 집 한 채 없는 거짓 신세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어떻게 보면 그 힘들었던 시기에 분양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던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남편 빚을 갚는 방법을 바꾸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지긋지긋한 빚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남편에게서도 뒤늦게나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식당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힘들 때 함께 해준 제 딸들과 함께 매일이 늘 감사하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결혼 5년차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결혼 후 멀리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저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고, 친정 엄마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이 돌연 돌변을 하더군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의 철면피와 같은 행동에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또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 응. 이번 주에 검사 결과도 보고 다른 것도 검사해야 해서 내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휴, 요즘 당신 장모님 아프신 이후로 우리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냐? 우리? 그래. 나랑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하잖아. 당신 최근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몇 번이나 했어? 여보,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번 주에 엄마 결과 나오고 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 한 번 모시고 못 갔어. 시어머니 조금만 아프셔도 내가 모시고 갔던 병원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못 모시고 갔다고. 그리고 엄마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내가 바로 시어머니도 건강검진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암일 수 있는 게 내 잘못이야? 누가 자기 잘못이래?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엄마 도와드리는 거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엄마 허리 다쳐서 파스 붙였어. 뭐? 허리를 얼마나 삐끗하셨으면 그 건강한 양반이 파스를 붙였겠냐고.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허리 삐끗한 것은 장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덩어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야? 당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소홀하고 남편한테 소홀할 거면 차라리 친정으로 가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암이어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재수없게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그렇잖아도 우리 엄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 해놓은 거 결과 기다리는데 재수없게? 그럼 당신 어머니도 모자라서 집안에 암 환자가 둘이나 돼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어머니 몸속에 암덩이 있다고 시어머니도 암이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그렇대? 말이 그렇단 소리지. 당신이 내 사정을 단 하나도 이해를 안 하잖아. 효년합셨네.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엄마도 건강검진 결과 나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확인해. 그리고 양심적으로 허리 삐끗한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좀 가져라. 남편은 갑자기 들려온 친정 엄마의 건강 소식에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몹시 섭섭하긴 했지만 친정 엄마가 암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저는 바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희 사정도 친정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얘, 너 내 소식 듣긴 했냐?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내 나이가 몇이냐? 나 이제 곧 70이다. 그런 내가 허리를 얼마나 삐끗했으면 세상에 그 독한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겠냐. 많이 불편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연히 불편하지. 너는 허리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아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도 오늘 퇴근하고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락하니까 그제야 온다고 하냐? 네가 아주 네 엄마가 아프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다. 이따 저녁에 퇴근할 때 갈게요. 움직일 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올 것도 없다. 네가 와봤자 내 속만 뒤집지. 됐고 허리 아픈 데는 장어나 소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돈이나 보내라. 허리 아프셔서 걷기도 힘드신데 병원에라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차피 이번 주에 검진 결과 나오지 않냐? 그때 허리도 진료받으면 되니까 그때 네가 와라. 이번 주요? 저 이번 주에 친정 엄마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예비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시애미가 건강검진을 하고 허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와중인데 네 엄마 결과 받는다고 나랑 같이 병원에 안 간다는 소리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니들 친정의 딸이 너 하나냐? 네 오빠도 있고 네 언니도 있고 다들 시집 장가 가서 사위며 며느리도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주구장창 돌보고 있냐? 처음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것도 오빠였고요. 계속 다니면서 다른 결과들 본 것도 가족들이었어요. 이번 주에 암 결과 나온 데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시애미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그 소리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잔말 말고 이번 주에 나랑 같이 병원 가. 그리고 네 엄마 진짜 암이 맞냐? 네?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위치나 크기가 좀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져 있는 것 맞지? 네, 보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들었냐? 네 엄마 진단비며 수술비 다 들어가 있지? 보험 몇 개나 들어있냐? 진단비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던데. 네 엄마도 그러냐? 글쎄요. 오빠가 거의 관리를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 봐라. 너 그 진단비며 수술비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걸 그냥 네 오빠한테 맡기면 어떡하냐? 네 오빠가 다 가져가기 전에 당장에 알아봐라. 네? 그 돈을 왜 저희 오빠가 가져가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 암인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물러터진 것 보면 내 속이 다 터진다. 가족들끼리 억단위 돈이 생기면 남남되는 것 한순간이다. 네 엄마 암이면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보험료 챙기는 것, 알겠어? 내 말 명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2시까지 와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병원 날짜가 겹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친정엄마를 친오빠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도 서글펐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에 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였죠. 친정엄마의 건강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건강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던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정이 떨어지면서 자신들 이야기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요구를 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치게 치가 떨리더군요. 당신, 어머님, 암 소식 언제 나와? 내일이야? 아니, 금요일이야.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도 금요일라고 해서 엄마는 오빠가 모시고 가기로 했어. 형님이? 형님 진짜 참 대단하시네. 뭐가? 평일 낮에 병원에 가는 거면 연차 쓰는 것 아냐? 그렇지. 돈이 무섭긴 무섭다. 회사 연차까지 쓰고 병원에 가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딱 보이잖아, 형님 하는 게. 장모님 암이면 바로 보험료 청구해서 진단비랑 받으려는 거 아냐? 내 친구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거든? 장모님이 위에 암이랬나? 위에 암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아무튼 그 위암이 3억에서 5억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더만. 장모님은 얼마짜리 들어놨어? 나도 몰라. 아까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당신도 엄마 보험료 얘기야? 나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아까 엄마가 전화로 장모님 보험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 터진다고. 나도 몰랐지. 그런 거 못 챙겨서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장모님 챙길 때 나도 도와주고 했으면 우리가 보험료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야. 뭐? 당신은 아주 우리 엄마가 암이어서 보험료 받았으면 좋겠나 봐? 누가 그렇대?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많은데 우리 몫을 어떻게든 챙겨야 할 것 아냐? 우리 엄마 돈으로 들어간 보험료에서 받는 돈에 우리 몫이 어딨어? 당신 엄마라도 이럴래? 우리 엄마면 내가 말하기 전에 돈 주지. 그럼 장모님은 혼자 그 많은 돈을 먹는데? 아니,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형님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장모님 병원 당신이 가. 뭐? 형님한테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암 소식 듣자마자 보험금 수익자를 당신으로 해봐. 계약 당시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다. 지금 당신 너무 감성적이야. 장모님이 암이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 100% 낫는다고. 그러면 돈을 먼저 확실히 해야지. 나 차도 바꿔야 하는데. 차를 바꾼다고? 우리 엄마 보험금 받아서? 그래. 일단 어머님 진단금 얼마야? 수술비랑 다 확인해봐. 아마 내 생각엔 5억은 넘을걸? 장모님 보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어놨잖아. 이 정도면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암이길 고사 지내야 돼.
형님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 몫으로 한 2억 정도는 챙겨와야지. 2억이면 외제차 기깔 나는 걸로 뽑을 수 있잖아. 우리 엄마도 해외 한번 보내드리고. 뭐? 해외? 그럼 내가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엄마 해외 보내드리고 우리 차 외제차로 뽑고 하면 장모님 치료받는 동안 그 차로 모시고 얼마나 좋냐? 그만 좀 해. 당신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정이 떨어져.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고. 뭐? 이게 나만 좋으란 거야? 당신 어머니 수술하고 항암이다 뭐다 병원 들락날락할 때 외제차 타면 얼마나 편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차를 준다고? 당신 차키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주제에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당신 엄마가 암이라도 이렇게 나와?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얼마나 건강한데 지 엄마가 약해서 아픈 걸 가지고 난리야. 현실적으로 따지자는 것을. 그만해.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보험료 소리하면 그땐 정말 끝이니까. 누가 할 소리. 장모님 암인데 내 앞으로 2억 안 가져오면 당신이야말로 쫓겨날 줄 알아. 지 엄마 모신다고 아주 시댁이고 남편이고 등한시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야지.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도 전에 벌써부터 보험료로 외제차를 타고 자기 엄마 해외여행을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더군요.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친정엄마의 검사 결과를 오빠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위치와 크기 때문에 암 확률이 높았음에도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 단순히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는 감사한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가지 못한 딸로서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결과 나왔어? 암 맞지? 혹시 전이도 됐대? 전이가 되면 암이 2개가 되는 건가? 보험료도 2개로 나눠받나? 그것도 알아봐 얼른. 뭐라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니? 당연하지. 보험료 제대로 확인하고 2억 꼭 가지고 와. 그러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장모님 일로 친정에 한 달을 산다 해도 그러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외제차로 병원 가는 것은 좀 그렇지? 그냥 당신 차로 다녀. 괜찮지? 그럼 괜찮지. 당신 차 언제 바꿀 거야? 역시 암이 맞구나. 내가 암일 것 같더라고. 당신 엄마 얼굴 색이 흑색이잖아. 내가 진작에 병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럼 더 일찍 차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 우리 엄마 얼굴색도 관찰을 했어? 그럼 내가 사위인데 안 그래? 그럼 나 한 1억 7천 그 정도 차로 바꿀까 하는데 어때? 1억 7천? 근데 가능하겠어? 뭐가? 유지비? 걱정 마 충분히 가능하니까 당신도 일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어머님 보험 하나밖에 안 들어서 진단금이 얼마 안 될 텐데 1억 7천만 원 감당할 수 있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 암이래. 그 진단금으로 차 뽑으면 된다고. 뭐?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소리야? 장모님 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우리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 암 아니야. 양성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술만 해도 돼. 그래서 당신한테 줄 진단금이 없네? 그런데 방금 당신 어머니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뭐? 지난번 건강검진 때 조직 검사도 했다며. 그것도 기억을 못하니? 당신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 진단금은 얼마나 되니? 간암?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엄마가 암이라니까 그제야 뭔가 와닿니? 우리 엄마가 암일 수 있을 땐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딨어? 어디 낀 집에 모셔다 드렸지? 간암인 엄마를 어떻게 집에 모셔?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네가 사위 짓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며느리 짓을 해? 나 니네 집 며느리 안 해. 뭐?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누가 간병해? 네가 해야지. 여보, 왜 그래?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럼 진단금 2억 가져와. 내가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 뭐? 나도 외제차 한 번 타고 우리 친정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려야지. 당신 장난해? 시어머니가 암인데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해? 당신 너무 감성적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발달됐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암은 당연히 낫는 거니까 진단금이라도 챙겨야지. 근데 당신 어머니 보험은 있는 거 맞아? 보험도 없으면 정말 당신 난감하겠다. 혼자 살면서 아픈 엄마 모시려면. 뭐?
그럼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 줄 알았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느껴봐. 혼자서 엄마 모시면서 잘 살아보라고.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듣고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던 차 안에서 내내 저희 친정엄마가 암이어서 돈이나 주고 죽으면 자식들한테 덜 미안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암으로 오래 자식 발목 잡고 늘어질 생각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란 시어머니의 표정과 말에 저는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며 이혼 협박을 하던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 손 한 번 잡아주기는커녕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만을 주었던 사람과는 남은 여생을 행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저희 선택에 만족하며 친정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전업주부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가정에 충실한 타입이어서 결혼 생활 중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인정 많고 소녀 같은 분이라 저는 흔히 얘기하는 고부 갈등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등장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시누이만 똑바로 살았다면 제가 이런 사연 채널에 글을 보낼 일도 없었을 텐데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더군요.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 자기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 뭐가 궁금한데? 얘기해봐. 자기 누나, 그러니까 형님 말야. 어머님이랑 형님의 관계가 살짝 독특하지 않아? 어머님이 형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것 같은 느낌이야. 형님이 아무리 무리한 부탁을 해도 어머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더라고. 당연히 엄마랑 딸 사이니까 그렇지. 원래 모녀지간은 애틋하잖아. 일반적으로야 그렇지만 어머님과 형님의 관계는 조금 달라. 형님이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어머님은 마치 형님이 초등학생 아이인 것처럼 대하신다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누나는 우리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야. 누나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서 누나가 잘 먹지를 못했나 봐. 지금으로 따지자면 영양실조 상태였지. 지금도 누나가 누가 봐도 왜소하고 키도 작잖아. 엄마는 그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셔. 어쩐지 어머님은 형님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항상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심지어 누나가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것도 엄마 탓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그게 왜 어머님 탓이야? 형님 말로는 결혼 직전까지 간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도저히 그런 답답한 관계를 참을 수가 없어서 파혼했다고 하셨거든. 형님이 결정한 인생인 거지. 어머님 탓은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누나가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운가 봐. 나 태어나고 나서는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난 잘 먹고 잘 자랐거든. 누나만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씀하셨어. 자기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안 서운했어? 어렸을 때는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하기도 했는데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나도 독립적으로 살아서 별로 신경 안 썼지. 누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형님이 아직까지도 애처럼 행동하는 면이 있는 건 어머님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 울적하다고 회사 그만두고 엄마 카드 한 장 들고 유럽 여행 다녀왔다는 얘기는 정말 쇼킹했거든. 그것도 어머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카드 들고 나갔다면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형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걸? 여행 중에 최고로 재밌는 여행은 남의 돈으로 하는 여행이라면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대. 내 누나지만 너무 부끄럽다.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아버지 눈치라도 보면서 행동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천상천하 좌독존이야. 엄마가 누나를 감싸고 도니까 나도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어머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여기저기 편찮으신데 정말 걱정이다. 어머님 없이 형님이 어떻게 사실지도 걱정이고. 나는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설령 엄마랑 누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가 혼자 살게 되더라도 절대 자기한테는 피해 없게 할게. 나 힘들어질까봐 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형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지만 어쨌든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서울 집에서 살았고, 제 남편은 지방에서 소규모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 자주 찾아뵈었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인 신우와 함께 살고 싶다며 저희의 제안을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신우이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올케, 잠시 올케네 집에 우리 엄마 내려가 계실 거야. 집만 간단하게 챙겨서 보낼 거니까 올케가 신경 좀 써줘. 어머님이 저희 쪽으로 오신다고요? 이제부터 저희랑 같이 쭉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해야 해서 엄마한테 잠시만 올케네 쪽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했어. 형님, 그 집 리모델링 하시게요?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내부는 크게 손댈 필요 없어 보였는데요. 그 집에서 나랑 엄마랑 평생 살아야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올케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함부로 나대? 내가 나대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죄송해요. 리모델링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돈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올케는 나대지 말고 엄마한테는 간단하게 화장실이랑 주방 한두 곳 손본다고만 말해놨거든. 나중에 올라오면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요, 형님. 그런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짧게는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끝나. 공사 끝나면 다시 엄마 데려올 거야. 저희는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살아도 좋아요. 저희 민재도 할머니 너무 좋아하고요.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홀딱 깬다. 네? 올케 이 아파트 욕심나서 우리 엄마 모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방 사니까 서울 아파트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엄마 꼬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에 저희 집 있어요. 어머님 집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엄마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살 거고 엄마 집은 내가 물려받을 거거든. 우리 엄마 몇 달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이 집이 올케 집 될 거라는 큰 꿈은 버려. 정말 별꼴이야.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봐주셔서 전업주부인 제 부담이 크게 줄었고,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사니까 너무 좋다면서 계속 같이 살자고 졸랐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인테리어 공사 도대체 언제쯤 끝나나요? 어머님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요. 죽을 때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올케는 우리 엄마 죽기를 바래? 저는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데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고요. 얼른 어머님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 내려오신 지 2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했던 자재나 부품들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쉬엄쉬엄 했어. 나도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받을지 몰랐거든.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기는 한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암 걸린 노인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 모시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자꾸만 원래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니까 형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분간 올케네 좀 더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올케는 우리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고 죽을 때 죽더라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는 대답만 하니까 저와 남편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저희가 모르는 사고가 났는데 저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수습하는 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님께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몰래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래? 공사 아직도 마무리 안 됐어? 아니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안 인테리어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게 아니라 공사가 다 끝났대.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보니까 공사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다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 누나는 공사가 끝났는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뭔가 다 이상해. 자기야, 형님 모아놓은 돈이 꽤 많아?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 나이 되도록 엄마한테 얹혀 살겠어? 돈 없다면서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천만 원이 들었대. 경비 아저씨 말로는 그 집 돈 엄청 들여서 최고급 자재만 썼다고 하시던걸? 그럴 리가 없는데. 동호수 착각한 거 아냐? 우리 누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어. 최근에 공사한 집 거기 하나뿐이래. 나 지금 너무 불길해. 형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께 신우에 관해 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우한테 큰 돈이 생길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신우가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미국 영주권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친구 통장에 몇 달 동안 넣어놓고 있기만 하면 되고 영주권 진행 작업이 끝나면 신우 친구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가 시어머니 돈을 홀라당 써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언제 다시 데려가실 생각이세요? 기다려봐. 아직 문짝도 도착을 안 했어. 문짝 달린 거 다 확인하고 왔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올케, 위암 걸린 우리 엄마 팽개쳐두고 서울에 왔다 갔단 말이야? 우리 엄마 죽으면 다 네 잘못이야. 하도 연락이 없고 어머님도 불안해하셔서 다녀온 건데 저야말로 놀랐어요. 인테리어는 진즉 끝났는데 저희한테 왜 거짓말 하세요?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어머님 위암 진단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병든 어머님은 모시기 힘들어서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에 1억 5천을 쓰셨다면서요?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우리 엄마 모시라고 보내놨더니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하늘 같은 시누이한테 대들어? 형님, 어머님한테 물어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친구분께 연락해서 통장 잔액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어머님 돈 무사히 보관하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진짜 선 넘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올케 갑질에 휘둘릴 줄은 몰랐네. 아이고 서럽다. 서러워. 돈 문제는 제가 계속 확인할 거고요. 내일 어머님 올라가실 거예요. 야, 인테리어 안 끝났다고. 오지 마. 형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거기 어머님 집이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아픈 노인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냥 올케네 집에서 쭉 쉬라고 해. 형님, 어떻게 돈이랑 집만 가로채고 편찮으신 어머님을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올케, 너 평소에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다며. 그래서 올케 소원 들어준다는데 왜 이렇게 발악을 해?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어머님도 동의를 하셨을 때 얘기죠. 지금 어머님은 얼른 원래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올케 속마음을 이제야 내가 알았네. 우리 엄마 병 걸리기 전에는 엄마 데려가고 싶어 하더니 암 걸리니까 올케도 내쫓고 싶은 거지? 공짜로 병간호하기가 억울해서? 혼자서 착한 척은 오지게도 하더니 이제서야 인간미가 느껴지네. 뭐라고요? 내가 인심 썼다. 올케한테 50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걸로 성진이 모르게 명품백이나 하나 사. 암 걸린 노인네 구박하고 싶을 때마다 가방 보면서 화 풀어. 그럼 잘 좀 부탁할게.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한 후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집도 돈도 하나뿐인 딸에게 뺏긴 처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 놔두고 온 사진 액자를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보물 1호였습니다. 그것만 보내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시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형님, 어제 제가 보내놓은 톡 읽으셨으면서 왜 답이 없으세요? 그거 사실 버렸어. 어머님이랑 아버님 같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 집 인테리어랑 안 어울리게 구질구질하잖아. 사진은 찢어서 버렸고 액자는 분리수거 했는데 이제 와서 찾을 수도 없고 올케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줘.
그거 어머님이 정말 아끼시는 사진인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인생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거라고 전해줘. 공술의 공수거 몰라? 죽기 직전에 왜 갑자기 물건 집착이 심해지셨나 모르겠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고,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오늘 당장 그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싫은데? 엄마, 올케가 나한테 막대하는 거 보이지?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혼내줘. 어머님께서 형님 재산 다 몰수한다고 하셨어요. 엄연히 말해서 형님 재산도 아니죠. 어머님 재산인데 형님이 가로챈 것뿐이니까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500원은 남겨주신다네요? 엄마, 올케 왜 저래? 엄마가 빨리 혼내줘. 네 옳게 말대로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빌려준 1억 5천만 원 당장 나한테 입금시키고.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돈은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서 내가 조금 썼고. 나 이 집에서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공사 핑계 대면서 엄마 못 오게 했던 건데 그 일도 다 끝났고 내일 엄마 올라와도 돼. 형님, 곧 내용 증명 하나 갈 거예요. 집에서 나가고 대여금 반환하라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실행해주세요. 엄마, 올케가 지금 나랑 엄마 사이 이간질하고 있는 거 몰라? 엄마, 나 믿지? 성희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죄를 많이 지었다. 지금이라도 너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 날 원망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미 한 결정을 되돌릴 생각은 없다. 엄마,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한 번만 용서해줘. 신우는 바로 저희가 있는 지방까지 내려와서 눈물로 사죄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집으로 들어가셨고 신우는 갑자기 쫓겨나 지방에 있는 고시원방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신우가 가져간 1억 5천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하늘나라로 가면 어떻게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지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신우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들을 전부 차감해 신우 몫으로 돌아갈 상속재산은 굉장히 적어진 셈이죠. 현재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날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희 시어머니 오래 사시기를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신우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IT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IT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회사 업무차 만났던 거래처 직원과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애인의 자기 관리는 정말 뛰어났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일이든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인은 가족들과도 돈독하게 지내는 듯한 이야기를 자주 했기에 저희 가족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모습에 더욱 신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인의 사촌 누나가 제 아버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우연의 가장에 저와 애인을 억지로 만날 수 있게 이를 핑계로 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애인을 연결하려 했던 두 사람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촌 누나가 그러는데 자기 사촌 누나가 누군지 알았다며? 자기 혹시 내가 숨겨서 기분 나빴어? 아니,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좀 당황스러웠지. 김 주임님한테 몇 번 내가 자기 이야기를 했었거든. 아, 그랬어? 사촌 누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설마 자기 내 흉 본 것 아냐? 무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래처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주임님한테 자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모른 척 하더라고. 아마 우리 누나는 자기가 내 누나라고 말하면 불편해 할까봐 그랬겠지.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김 주임님이 나한테 처음 자기 회사 거래처 가라고 했을 때 자기 이름 대면서 잘 해보라고 했거든. 그거야 뭐 자기를 좋게 봤으니까 동생이랑 이어졌으면 했던 거지. 근데 막상 자기가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기가 그랬나 봐. 우리 누나가 좀 착해. 그래?
아무튼 그런데 어제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다 서로 모르는 척 했어? 응?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어제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말이야. 내가 가니까 서로 모르는 척 했잖아. 자기가 우리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가만 보면 자기는 은근 예민한 것 같아. 우리가 자기한테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누나랑 내가 사촌이라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 그거야 그렇지. 그냥 내가 만약에 자기 사촌 누나 앞에서 말 실수라도 했어봐. 생각만 해도 싫다. 자기네 가족들 친척까지 다 사이가 좋다고 했잖아. 진작에 좀 나한테 알려주지 그랬어. 누나가 자기를 너무 좋게 봐서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억지로 연결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귀게 되니까 더 누나는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지. 이해 안 돼? 이해야 당연히 되지. 이제라도 김주임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그나저나 우리 다음 주면 사귄 지 100일인데 레스토랑 예약할까? 와인 어때? 자기는 가끔씩 다정한 한도가 초과가 된다니까. 나는 100일 생각도 못했는데. 나 또 감동이잖아. 괜히 내 사촌 누나랑 같이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줘. 내가 공주처럼 모실 테니까. 그럼 우리 다음 주 주말에 가까운 데로 바람 쐬고 오면 어때? 주말에? 그날은 좀 안 되는데? 왜? 그날 우리 가족들하고 세부로 여행을 가거든. 응? 세부? 갑자기? 우린 1년에 두어 번 해외 다녀. 그게 하필 다음 주 주말이네. 100일이랑 겹치네. 그냥 나는 빠질까? 가족들 모임인데 빠지면 안 되지. 그럼 주중에 와인 마시고 자기 여행 다녀온 뒤에 우리도 가까운데 놀러 가자. 역시 우리 자기는 마음도 넓어. 근데 자기 부모님 해외에 계시잖아? 영국이랬나? 맞아. 우리 부모님 영국에 계셔. 그래서 세부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동생은 지금 미국에 있던가? 걔는 하도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영국에서 세부로 오시려면 너무 힘드시겠는데? 그럼 부모님을 얼마 만에 보는 거야? 거의 한 5년, 6년 만에 보는 거지? 이번에 여행 가서 부모님 집이랑 강남 건물, 아버지 회사 좀 잘 정리해서 바꿀 것들 내 명의로 바꿔야겠어. 아버님이 아직 충분히 일하시는데 왜? 강남 건물 관리 실질적으로 내가 혼자 다 하는데 아버지 명의라 한 번씩 법적인 부분에서 걸리더라고.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아버님, 어머님도 이런 사이면 좋아하시지 않겠어? 뭐? 사위? 나랑 곧 결혼하려고? 그럼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설마 우리 자기랑 연애만 하겠어? 조만간 아버님이랑 뵙고 인사랑 드리고 싶어. 기왕 말 나온 김에 나 세부 가서 부모님께 자기 이야기 드리고 나도 인사드리자. 어때?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아직 3개월밖에 안 만났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자기야, 나 이제 아버지 회사로 옮길 거야. 일 배울 만큼 배웠고 아버지 회사 맡아서 하려면 정신 없을 거야. 그 전에 자기랑도 확실히 딱 정하고 싶어. 알았어. 세부 가족 여행부터 다녀오고 우리 100일 여행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하자고. 회사에 애인의 사촌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 의아했지만 애인의 말을 들어보니 사촌 누나의 입장도 이해가 돼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일을 앞둔 저와 애인은 여행을 계획했고 애인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죠. 애인이 그만큼 나와의 관계에 있어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부모님께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애인에게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에 저희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애인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자고 하자 무척이나 기뻐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혹시 김주임님도 세부 갔다는데 알고 있어? 응? 뭐? 우리 사촌 누나가 세부에 간다고? 누가 그래? 방금 같이 일하는 친구가 말해줬어. 김주임님도 남자친구랑 세부로 여행 갔다고. 남자친구? 자기도 몰랐구나. 김주임님 남자친구 있대. 결혼도 한다고 그랬다는데? 아직 가족들한테는 안 알렸나 보다. 아, 그런가 봐. 나도 처음 듣는 소린데? 자기도 세부로 가족 여행 가는데 김주임님도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니까 신기하다. 세부 작은데 만나는 것 아냐? 연락해봐. 사촌 누나 남자친구도 한번 보고. 그래야겠네. 우리 누나가 남자 보는 눈이 있나 한번 봐야겠다. 내가 한번 누나한테 연락해 볼게. 김주임님도 3박 5일로 여행 간다고 했다더라.
완전 자기 가족들하고 똑같아. 참 자기 호텔 어디라고 했지? 우리 호텔? 왜? 땡땡땡 호텔 맞지? 엊그제 거기라고 했잖아. 응, 맞아. 왜? 대박. 가족들은 뭔가 사촌이라도 통하나? 김주임님도 남자친구랑 거기 호텔 잡았대. 아니,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사촌 누나 여행에 대해 다 알아? 나도 모르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알려줬어. 김주임님이 인스타에 올렸다던데? 누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인스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왜? 나도 하는데? 우리 공주님이야. 아직 20대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자기는 왜 인스타를 안 해? 그런 거 귀찮아. 없는 것들이 허세 부리려고 올리는 사진들 같아서 싫어. 담배 피우면서 금팔찌 차고 다리 꼬고 사진 찍는 것들 제일 이해 안 돼. 하긴. 나도 그런 허세는 싫어. 그리고 자기는 담배도 안 피우잖아. 인스타 같은 곳은 다 루저들이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발악하는 곳이라니까? 그래도 추억할 수도 있고 좋은 곳 공유도 하고 좋아. 나도 자기랑 연애한 거 사진 올리고 싶기도 한데. 내 얼굴은 스티커 붙여줘. 나는 나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평가하고 말하는 거 딱 질색이야. 그래서 그냥 안 올리고 있거든요. 역시 우리 공주는 생각이 깊어. 자기야, 나 곧 출국해. 세부 도착하면 연락할게. 응, 알았어. 김주임님 만나면 남자친구랑 술 마시더라도 적당히 마시고. 좋은 사람인지도 자기가 봐주고. 그래.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던 남자친구와 공교롭게도 사촌 누나의 여행지와 호텔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남아 여행지나 호텔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만 모르는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야, 대박 김주임님 방금 인스타에 사진 업로드했거든? 대박이야. 완전 좋아. 너도 나중에 네 남친이랑 여행 가. 내 남친도 거기로 여행 갔다니까. 맞다. 가족 여행 갔댔지? 근데 김주임님이 간 호텔은 가족 단위보다 연인, 허니문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호텔이라던데? 호텔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 게 어딨냐? 아니, 여기 호텔이 허니문일 때 엄청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하대. 그래? 얼마나 좋은데? 봐봐. 김주임님 인스타에서 내가 가고 싶어서 스샷 찍어놨거든. 보내줄게. 와, 여기 진짜 좋다. 대박. 김주임님 몸매도 장난 아니네. 그치? 남친 얼굴도 보인다. 뭐? 어디? 호텔룸 거울샷 봐봐. 확대하면 보여. 진짜네? 남친이 연하 같지 않아. 김주임님 다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엊그제 나는 박 대리님한테 김주임님 결혼했단 말을 들었다? 아버지한테 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처음 듣는데. 우리 아빠 회사 사람들 이야기 나랑은 안 하거든. 역시 사장님이네. 박 대리님이 잘못 알았나? 이렇게 인스타에 허니문 같다고 썼는데 말야. 뭐가 뭔지 모르겠네. 김주임님이 결혼했다고 누가 그랬다고? 박 대리님이 지난번에 김주임님이 증명서 발급받는 거 우연히 봤는데 배우자가 있었다고 본 것 같다고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 그래? 너 왜 그래? 아니야. 호텔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 중소기업 따님이 이렇게 호텔에 놀라도 되나요? 뭐? 나도 이런 곳은 안 가봤거든요. 남자친구랑 가, 가족들하고 갔던 곳이라 해도 애인이랑 가면 또 다르겠지. 아무튼 김주임님은 잘생긴 애인이랑 호캉스 가고 부럽다. 회사 친한 동료가 보내준 애인의 사촌 누나의 호캉스 사진에서 저는 제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속옷만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제 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정면 사진을 찍은 김주임의 모습은 가족끼리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야한 비키니 차림이었고요. 저는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당황스럽고 손이 떨리더군요. 그 와중에 김주임이 결혼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저는 급하게 직원들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김주임님의 서류에서 배우자란에 제 애인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김주임의 인스타를 찾았고 결국 김주임과 제 애인의 럽스타그램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혐오하던 허세 가득한 인스타그램 사진의 주인공은 제 애인 자신이었고 둘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더군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은 즐거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제는 연락도 못했네. 우리 공주 아침은 먹었어요? 자기야, 아버님이 뭐래? 응? 뭐가? 강남 건물이랑 회사 자기가 받는 걸로 할 거라며. 그거 아버지가 결혼하면 바로 그렇게 하래.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국 가면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결혼하는 게 어때? 결혼? 응, 결혼. 어차피 할 거 빨리 해서 나도 자리 잡고 자기도 아버님 회사 물려받아야지. 그래? 그러려면 먼저 네가 이혼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혼인신고를 할 거 아냐? 뭐? 허니문은 상당히 즐거운가 봐? 김주임님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아니, 예지씨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내 애인이랑 여행 중인데. 여기에 배우자분이 아주 허세 가득 담배 물고 있는데 둘 다 안 보여?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보인다는 거야? 거울에 반사돼서 속옷만 입고 있는 네 남편이 거기 있잖아. 자기야, 벌써 2년 전에 결혼도 하신 두 분이 어떻게 사촌이 되셨을까?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 관종짓 하지 말랬지. 내가 사진 찍게 침대에서 꺼지라고 했잖아. 김주임, 당신은 이미 퇴직금도 다 끌어다 썼다던데 니들 대체 뭐냐? 안 걸리게 잘 구슬렸다며? 완전 얘 탐정이네. 자기야, 어떻게 이렇게 내 뒷조사를 할 수 있어? 날 못 믿어? 이 와중에 자기란다. 야, 네 애인이 우리 사이 다 알았잖아. 언제까지 나를 속이려고 했어? 나를 가지고 니들 대체 뭐 한 거야? 강남 건물? 아버지 회사? 부모님이 영국에 계셔? 고작 원룸 단칸방에서들 사는 주제에 뭐야? 왜 이렇게 다 알아? 니들 럽스타그램에 아주 잘도 써놨던데. 남편을 장가 보내야 하는 슬픔? 남편이 얼른 로또 성공했으면 좋겠다. 니들 로또가 나냐? 뭐야? 야, 너 인스타 비공개로 안 바꿨어? 내가 바꾸랬잖아. 혹시 모르니까. 아, 몰라. 진짜 휴가 막날에 개 짜증나네. 김주임님, 우리 회사에 출근할 생각 마세요. 그리고 너도 네 회사에서 잘릴 거 각오해. 네가 다니는 그 회사 우리 큰아빠 회사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공사를 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쳤었어야지. 중소기업 딸이란 것만 알고 이런 짓을 해? 니들 둘 다 오늘부로 일자리 잘렸다고. 니들이 먼저 자진해서 이렇게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하마터면 내가 깜빡 속아서 넘어갈 뻔했는데 말야. 자기야. 아니야. 나 진짜 자기 사랑해. 진짜야. 뭐? 이 미친 것이 내 앞에서 다 들킨 마당에 뭔 소리야? 내가 언제까지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살겠어. 자기야, 내가 처음 의도적으로 접근했지만 진짜 사랑이었어. 두 번만 더 사랑했다가는 내가 충격 먹고 죽겠어. 그 사랑 타령 둘이서 해. 두 사람 회사 짐은 알아서들 챙겨 보낼 테니까 출근하지 말고. 처음 입사 당시 아버지 딸이라는 것을 밝히자 김주임은 저를 자기 남편과 엮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둘 다 사치스럽고 소비가 심했던 터라 이미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고 김주임은 개인회생 중이었더군요. 그 와중에도 명품 백에 해외여행까지 사치를 부리던 두 사람에게 저는 로또였던 셈이었죠. 그런 두 사람의 계획에 완벽히 속았던 저는 결혼을 꿈꿨고 진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거짓이 진실 같았던,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렸던 애인의 모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회사에서 퇴사를 했고 저는 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분노로부터 벗어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사랑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던 두 사람이 살면서 더 많은 죗값을 치르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직장을 다니며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 아빠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당시 어렸던 아이와 자립하기에는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던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은 잡히지 않았고 급기야 바람을 피우는 이유까지 제 탓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의 습관과 같은 바람, 가정을 등한시한 태도, 그리고 양육의 비협조적이었던 생활 등을 이유로 이혼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와 행복하게 시작하기 위해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제가 최근에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서로 재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전 남편이 저의 재혼 소식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애한테 물어봤는데 당신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애를 방치한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늦게 끝나는 것 아닌 이상 나 우리 애 혼자 저녁 먹게 둔 적도 없어. 그렇게 애를 사랑하는 애미가 세상에 지 새끼를 데리고 딴 놈이랑 연애질을 하냐?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당신이 우리 딸 태어났을 때부터 밥 먹듯이 한 짓이 바로 바람이었어. 이 여자 저 여자 수시로 바꿔가며 만났던 사람이 지금 누굴 보고 그딴 소리를 해? 내가 그렇게 바람을 폈던 것은 그만큼 내가 외로웠던 거라고 했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너는 잘했다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뭐라고? 어디 감히 우리 딸을 네 입에 함부로 올려. 당신이야말로 양육비나 주면서 말해. 아주 사진에 보면 좋은 곳도 많이 다니면서 왜 양육비는 안 보내? 너 그놈이랑 연애하면서 돈 쓸 텐데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양육비를 주냐? 애한테 이상한 소리 할 생각 말고 양육비 얘기할 거 아니면 연락 좀 하지 마. 내가 너 재혼 허락할 것 같아? 뭐? 당신이 뭔데 내 재혼을 허락하고 말고야? 당신이 내 아빠야? 내가 당신 남편인데 내 허락 없이 어떻게 재혼을 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 당신은 내 전 남편이지. 그러니까 한 번 남편이면 영원한 남편이지. 감히 지금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떤 놈한테 시집을 가겠단 소리야. 나는 절대로 용납 못해. 당신 용납 따위 필요 없어. 당신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해? 우리가 서류상 남이라고 해서 진짜 남이야? 당신은 내 거야. 내가 그 증거들만 안 걸렸어도 절대 당신이랑 이혼 안 했다고. 뭐? 더러운 소리 좀 작작해. 당신은 내 조강지처인데 어떻게 조강지처가 딴 놈이랑 사는 것을 허락해? 세상 천지에 그런 놈이 어딨어? 당신 요즘 만나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당신 이러는 거 알기나 해? 걔는 그냥 내가 취미 삼아 사귀는 애고 당신은 본처잖아. 절대로 나는 재혼 허락 못하니까 재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애도 딸린 아줌마가 남자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놈한테 기어 들어가려고 하냐? 우리 이혼한 지 5년이 다 됐어. 그리고 당신이 내 재혼을 허락하고 말고 할 주제도 안 된다고. 차라리 애 양육비나 주면서 말해라. 양육비? 헤어져. 그럼 줄게. 뭐라고? 이혼하고 딱 3번 줘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면 준다고? 이번에 내가 만난 애가 돈이 좀 있어. 걔가 우리 딸 양육비도 책임져 준대. 언제 철들래? 언제? 그렇게 남의 등 쳐먹고 살고 싶어? 내가 월급쟁이인데 나 쓸 돈도 없는데 애 양육비를 어떻게 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다시 합치자. 뭐? 지금 만나는 여자는? 걔야 그냥 내 용돈 버리고 걔는 그냥 내 알바라고 생각해. 당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 걔네 집이 돈이 많아. 잘하면 나 사업도 할 수 있어. 그 아가씨는 당신 이혼남인 건 알아?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린 것이 나한테 미쳐 있는데 내가 이 정도야. 이런 남편이 다시 합치자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 말 조금만 더 섞으면 나까지 쓰레기 같아지니까 그만 좀 해.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우리 서로 뜨겁잖아. 내가 당신 받아준다고 하니까 다시 설렜잖아. 당신 나만 보며 설레잖아. 그놈이랑 할 짓 안 할 짓 다 했겠지만 내가 이해해준다고. 더러운 소리 좀 그만해. 또 한 번 나한테 연락해서 이딴 소리 하면 나 절대 용납 못해. 알겠어? 앞으로 내 연락 잘 받아. 지금처럼 막 피하면 양육비는 절대 한 푼도 안 나가. 제대로나 주면서 협박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당신이랑 대화를 하지. 우리 애가 지금 몇 살인지나 알아? 애는 네가 키우는 것 아냐? 왜 남자 만나서 환장하니까 애 키우는 것도 귀찮냐? 애도 싫고 그놈한테만 붙어있고 싶고 그러냐고. 당신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렇게 연락하면 나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 알겠어? 이혼 후 갚아나가야 할 빚이 산더미라는 이유로 양육비조차 주지 않고 있던 남편은 제 재혼 소식을 듣고는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자신의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소름 돋게도 제게 자신과의 재혼을 요구하더군요. 현재 만나는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재혼을 요구하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희 씨, 요즘 별일 없는 거죠? 아이랑 다 괜찮죠? 네, 별일 없는데 왜 그러세요? 회사에서도 매일 보면서. 아니, 제가 어제 그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아서 영 찝찝해서요. 네? 무슨 메시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진희 씨랑 헤어지라고, 안 헤어지면 진희 씨 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누가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누구냐고 물어도 답이 없길래 한 번만 더 이런 협박 문자 보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더 이상 메시지는 안 오더라고요. 혹시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왜요?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은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재혼하냐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전 남편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전 처가 재혼할 사람한테 이렇게 협박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아요. 자기가 바람을 펴도 와이프 자리는 저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네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이 번호인데 전 남편 전화번호 맞아요? 네, 맞아요. 미안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떻게 우식 씨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아이 만났을 때 휴대폰을 봤을 수도 있죠. 아이 본 지도 오래되었는데 물어봤나 봐요. 아이한테는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빠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다시 또 연락이 오면 제가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게 일방적으로 재혼을 반대한다며 난리를 쳤던 전 남편은 아이를 통해 저의 재혼 상대자 연락처를 알아냈더군요.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며 저와 헤어지라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보냈던 전 남편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이 아빠가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을지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혼 당시 찾았던 변호사를 만나 접근 금지 등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실제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제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전 남편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재혼 상대자가 제게 전 남편의 협박 메시지에 대해 알린 뒤 며칠 동안 잠잠해서 멈춘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은 더욱 기겁할 만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식 씨한테 다 들었어. 우식 씨한테 그따위 사진을 보낸 이유가 뭐야? 무슨 사진? 나는 아무 사진도 안 보냈는데? 그래? 번호만 바꿔보내면 당신이 아니야? 그 번호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찰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한 거 알고 있지? 나는 도통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 애 사진에 얼굴을 도려내서 찍어보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이러고도 당신이 아빠냐고. 누가 우리 딸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 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런 일이 있어? 이거 그 자식 자작극 아니야? 너랑 재혼하면서 애는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 이 사진 나랑 당신 둘만 가지고 있는 사진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진에 얼굴을 도려낼 수 있겠어?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나 아니라니까 글쎄. 너야말로 남자한테 환장했냐? 환장해서 애로 협박하는 놈한테 시집 못 가서 안달이야? 나 도저히 무서워서 그 자식이랑 재혼 허락 못해. 그 자식이 우리 애 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할래?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뭐? 이 나쁜 놈아. 내가 할 소리야. 어떻게 아빠라는 작자가 지 생각만 하고 애를 가지고 이딴 짓을 저질러. 애를 가만 안 둔다고 협박질이나 하고. 당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아니라고. 내가 우리 애 사진에 왜 이런 짓을 하겠어. 그놈이 한 짓이 분명하다고. 너 그렇게 그놈한테 시집 가고 싶으면 애는 놓고 가. 내가 애 키울 테니까 놓고 가라고. 뭐? 지금 나랑 만나는 여자한테 우리 애 맡겨야겠어. 남자한테 환장해서 미친 엄마보다야 훨씬 낫겠지. 그 여자가 우리 애를 봐준대? 돈도 많은 것이 애 하나 키우는 게 뭐 어렵겠어? 내가 키우라면 키우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남편 두고 딴 놈한테 시집 가고 싶어서 애 새끼까지 버릴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나한테 이혼 소송한 거냐? 그래? 당신이 나랑 살 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랑 우리 애 아팠을 때도
두 집 살림하면서 당당했던 게 당신이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그 사람 당신하고 차원이 달라. 어디서 함부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그 사람? 이게 감히 남편 앞에서 딴 놈 편을 들고도 당당해? 너 네 애도 키우기 싫지? 내가 이렇게 애도 내놓으라는데 재혼 안 하겠단 소리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놈한테 환장한 건 맞네. 애 가지고 협박하는 미친놈이랑 한번 살아봐라. 끝까지 당신이 안 했다는 거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기다려. 누가 우리 애 사진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놓고 우리한테 협박을 했는지 볼 테니까. 아이 얼굴을 도려낸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저희 재혼 상대자로 몰아붙이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씨? 네? 제가 이정은인데 누구세요? 당신, 이 단톡방은 뭐야? 이정은 씨,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갔나 보네요? 제가 고소했는데. 고소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고소해? 뭐 때문에 고소를 해? 당신이 내 재혼할 사람한테 우리 애 사진 보냈잖아. 네? 무슨 소리예요? 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정은아, 일단 기다려봐.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왜 오빠 당신이야? 저 이 남자 전 처해요. 이 남자가 이혼남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나 봐요. 나이도 젊고 돈도 많아서 우리 애도 자기가 키우라면 키울 거라던데? 네? 뭐라고요? 오빠 이혼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긴. 당신한테 딸 하나 있단 것도 아니라고 할래? 딸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내일 모레 우리 부모님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 솔직히 말해봐. 이 남자 입만 열면 허풍에 허세예요. 그쪽 돈이 많아서 취미 삼아 데리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제발 다시 재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가씨 전화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냈나 봐요. 야, 너 미쳤어? 이래도 네가 아니야? 네가 안 그랬어? 내가 경찰서에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나 봐? 네 여자친구 네 덕에 고소 먹었어. 오빠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많아서 데리고 다녀? 내가 오빠 때문에 고소를 당해? 내가 한 고소 없애려면 네가 직접 경찰서 가서 자수해. 이번에 아주 접근금지 신청을 할 테니까. 아가씨 정신 차려요. 이 사람 저랑 결혼 생활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가 없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빚더미라 지 새끼 양육비도 못 주는 쓰레기라고요. 너 이러고 네가 재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야, 이 쓰레기야. 너 나한테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어? 이혼남의 애도 있다고? 그것도 바람피다 이혼한 거라고? 너 이거 사기야. 알아? 아가씨 전화번호로 온 협박 메시지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아가씨를 고소했는데 이 건 해결되려면 저 자식이 자수해야 돼요. 이참에 아가씨도 얼른 헤어지고요. 아가씨 돈으로 사업이나 해볼까 싶은 생각으로 만나는 아저씨 얼른 떼내야지 않겠어요? 정은아, 아니야, 오해야. 저 옆엔 내가 하도 재수가 없고 직가 남자한테 환장해서 지 새끼도 안 돌보는 것도 모르길래 내가 혼 좀 내려고 그랬던 거야. 저 여자 말 믿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역시 너는 딸보다 여자랑 돈이 우선이지. 역시 너는 개 같은 쓰레기가 맞아. 당장 가서 자수해. 안 그러면 네 여자친구한테 고소장 날아가니까. 예상은 했지만 전 남편은 만나고 있던 여자에게 자신이 이혼남이란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진실을 요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란 걸 알았기에 저는 전 남편 애인을 고소했고 그 결과 전 남편은 자신이 한 짓임을 스스로 자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 남편을 상대로 저와 제 딸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전 남편은 애인과 헤어진 뒤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재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족에 적응을 하고 있고요. 이혼 후에도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혔던 전 남편으로부터 영원히 헤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새롭게 완성된 저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